이른 새벽 미자, 화원의 유리창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까칠한 표정의 장미자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고 장미 가지를 정리합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장미자의 손끝에서 장미 가지들이 마법처럼 정리됩니다. 장미자의 손길은 나이가 무색하게 정확하고 섬세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시네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 장미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대답합니다. 꽃은 기다려주지 않아. 사람과는 다르지. 장미자의 말투는 언제나 날카롭고 건조합니다. 20해 넘게 장미자를 도운 최 여사도 여전히 그 말투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장미자의 까칠한 표면 아래 감춰진 상처를 압니다. 유일한 딸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린 손자를 고아원에 보내야 했던 아픔을. 그 후로 장미자는 오직 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미자, 화원 기사가 또 났어요. 미자의 별 장미가 해외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렸다고 합니다. 장미자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어깨를 으쓱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장미 품종이 인정받는 것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의 화원은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장미자만의 독특한 육종 기술로 만들어낸 미자의 별은 화훼업계에서 전설과도 같은 존재죠. 한편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대학원생 서하늘은 도서관에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논문 자료를 뒤적입니다. 23의 젊은 나이지만 하늘의 눈빛은 또래보다 깊고 진중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하늘에게 식물은 그저 연구 대상이 아닌 유일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하늘은 오래된 학술지에서 미자의 별 장미에 관한 짧은 기사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연구 중인 희귀식물 교배법과 놀랍도록 유사한 방식으로 육종된 장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하늘이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간직해온 낡은 식물학 노트에 적힌 교배법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어.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캠퍼스 풍경 너머로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스칩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로 전해진 꽃 한 송이. 그리고 그 꽃과 함께 남겨진 낡은 노트. 하늘의 유일한 소유물이자 자신의 뿌리를 암시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용기를 내어 미자, 화원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미자, 화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장미들과 희귀 식물들이 빼곡하게 자리한 온실은 하늘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 여사의 친절한 물음에 하늘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 장미자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미자의 별 장미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온실 안쪽에서 장미자가 나타납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장미자의 모습에 하늘은 무언가 강한 끌림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학생이라고?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일터야. 궁금한 게 있으면 논문이나 찾아봐. 장미자의 차가운 말에 하늘은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제가 연구 중인 교배법인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노트를 건네받은 장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노트에 그려진 교배도와 방법론은 자신만의 비밀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장미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눈을 마주봅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늘의 눈동자는
장미자가 평생 잊지 못할 딸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장미자는 하늘의 노트를 빠르게 훑어본 후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건네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 동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배법은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젊은 학생이 이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이론이군.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은 있나? 하늘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작은 규모로 실험해 봤습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결과가 꽤 좋았어요. 장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린 듯 하늘을 온실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장미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별의 초기 형태부터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품종까지 장미자의 평생 연구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내 실험실이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현실의 식물학이지. 관심 있다면 한번 둘러봐도 좋아. 하늘의 눈이 빛납니다. 학술지나 교과서에서만 보던 육종 기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구석에 있는 작은 온실 공간이 하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한 특별한 장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건 무슨 품종인가요? 장미자는 평소와 달리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기억의 꽃이라고 부르는 미완성 품종이지. 20년 넘게 완성하지 못한 내 숙제랄까. 특별한 향과 색을 지니도록 설계했지만 아직 안정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그 꽃에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존재처럼 친숙한 감각이었습니다. 하늘이 꽃에 가까이 다가가자 장미자의 표정이 긴장됩니다. 조심해요. 그 꽃은 아직 불안정해서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하늘의 손길이 꽃잎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최 여사가 서둘러 들어옵니다. 미자 씨, 김 대표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네요. 장미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가장 큰 화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오래전부터 미자, 화원의 기술, 특히 미자의 별의 6종 비법을 탐내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자, 화원의 경영 어려움을 알고 지속적으로 인수 제안을 해오고 있었죠. 학생, 오늘은 여기까지야. 내일 시간 되면 다시 와요. 내가 좀 더 설명해 줄 테니. 장미자는 하늘을 밖으로 안내하며 말합니다. 하늘은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내일 다시 올 기회가 생겼다는 설렘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원을 나서는 하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미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늘의 노트에 적힌 교배법은 분명 자신이 딸에게 그리고 나중에 손자에게 남겼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다음 날 하늘은 약속대로 미자, 화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연구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화원에 도착했을 때 장미자는 평소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어제 김 대표와의 만남이 순탄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엔 여기서 일손을 돕고 싶은데요. 하늘의 제안에 장미자는 잠시 고민하다 수락합니다. 젊은 학생의 열정과 지식이 화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또한 하늘의 교배법이 자신의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그 비밀도 알고 싶었을 겁니다. 좋아요. 하지만 규칙을 따라야 해요.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식물도 만지지 말고 특히 뒤쪽 온실은 출입 금지입니다. 알겠나? 하늘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늘은 미자, 화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주기와 청소 같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하늘의 식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섬세한 손길은 곧 장미자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장미자는 하늘에게 조금씩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영양제 조합부터 온도와 습도, 조절 방법까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지식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갈증난 식물이 물을 흡수하듯 장미자의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화원 구석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심코 펼친 사진첩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항상 간직해온 노트와 똑같은 표지의 노트를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분명 장미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분명 장미자였습니다. 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장미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하늘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더 깊이 상자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유아 시절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뒷면에는 하늘, 3살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필체는 자신의 노트에 적힌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늘은 발견한 사진과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빠르게 창고를 정리합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진 이유, 노트의 출처, 그리고 장미자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은 이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장미자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원으로 돌아온 하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장미자와 최 여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긴장된 모습에 하늘은 조용히 다가가 상황을 살핍니다. 이번 달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화원을 압류한다고요? 20년간 일궈온 화원을 어떻게 그냥 내줄 수 있습니까? 최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자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늘은 비로소 미자, 화원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하늘의 질문에 최 여사가 한숨을 내쉽니다. 몇 년 전부터 화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이번 달까지 갚지 못하면 화원을 경매에 붙인다는구나. 장미자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자존심은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자의 별을 더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면 어떨까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장미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 품종은 생산 과정이 복잡해서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상의 상태로 키우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요. 바로 그때 화원 문이 열리고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하늘은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챕니다. 바로 장미자가 경계하던 김 대표였습니다. 장 선생님,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화원과 미자의 별의 6종권을 넘기면 빚은 모두 제가 해결해 드리죠. 장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어요. 평생 일궈온 내 꽃들을 당신 같은 사업가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김 대표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 이 젊은이가 요즘 소문난 식물학 영재인가 보네요. 서울대 식물학과에서 특별한 교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서하늘 학생 말입니다. 하늘은 김 대표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김 대표는 하늘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회사에 한번 들러보세요. 당신의 재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이 작은 화원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요. 장미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하늘은 김 대표의 명함을 받긴 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화원을 떠납니다. 그날 밤 하늘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발견한 사진들과 노트를 다시 살펴봅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누구일까요? 장미자의 딸일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정말 자신일까요? 하늘은 노트를 펼쳐 다시 한번 필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글귀를 발견합니다. 하늘아, 이 노트가 언젠가 너에게 돌아가길 바란다. 꽃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꽃이 언어를 배우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주인은 장미자와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미자 화원에 도착합니다. 장미자는 이미 특별 온실에서 기억의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용기를 내어 장미자에게 다가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 기억의 꽃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제 교배법 이론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니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 꽃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하늘은 며칠 동안 기억의 꽃의 특성을 연구하고 자신의 교배법 이론을 적용해 봅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꽃은 특별한 환경 조건에서만 안정화되는 특성이 있었고 그 조건이 바로 하늘의 노트에 적힌 방법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 노트에 적힌 방법이 정확히 이 꽃을 위한 것 같아요. 장미자의 눈에 놀라움이 어립니다. 하늘이 노트를 펼쳐 보이자 장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노트는 어디서 얻었지?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제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남겨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노트 덕분에 식물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장미자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인정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희망까지. 하늘은 자신이 발견한 사진에 대해 물어볼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최 여사가 급히 들어옵니다. 미자 씨,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일주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화원을 경매에 붙인대요. 장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어요. 최 여사가 나간 후 하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제 연구 장학금이 조금 있는데 그걸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장미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돈 필요 없어. 학생 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그날 저녁 하늘은 김 대표의 명함을 바라봅니다. 화원을 구하기 위해 그를 만나볼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김 대표의 회사를 찾아갑니다. 화려한 사무실에서 김 대표는 하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와줘서 고맙네. 내 제안을 생각해봤나? 하늘은 무거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장미자 선생님의 화원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김 대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지.
자네가 장미자의 비밀 교배법을 내게 알려준다면 화원 경매는 취소시킬 수 있어. 물론 자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있을 거야. 하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미자의 비밀을 배신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김 대표는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장미자가 자네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나? 자네가 누구인지, 왜 그 노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늘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김 대표는 서류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건 20년 전 미자, 화원의 파산 신청서야. 장미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자를, 그러니까 자네를 고아원에 보냈지. 이게 자네가 알고 싶어 하던 진실이야. 하늘은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미자가 자신의 할머니라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화원으로 돌아온 하늘은 장미자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장미자도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래, 너는 내 손자다. 내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가족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장미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너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더 나은 가정에서 자라길 바랐어. 그리고 내가 내 화원에 찾아왔을 때 난 두려웠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침묵이 흐른 후 하늘은 조용히 말합니다. 기억의 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저를 위한 꽃이었습니까? 장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너를 보낸 날 시작한 품종이야.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선물하고 싶었어. 하지만 계속 실패했지. 하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찾던 가족을 만났지만 기쁨보다는 혼란과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화원을 떠납니다. 장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보냅니다. 할 말이 있어도 그녀의 자존심이 입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은 학교에만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비록 과거는 아프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미자, 화원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하늘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밤새 기억의 꽃을 안정화시킬 방법을 연구합니다. 노트에 적힌 방법과 자신의 지식을 결합해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냅니다. 화원으로 돌아온 하늘을 보고 장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은 말없이 특별 온실로 향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기억의 꽃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장미자는 하늘의 연구 내용을 검토하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답이 그녀의 손자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내 방법이 맞는 것 같구나. 우리 함께 시도해보자. 그들은 밤낮 없이 작업합니다. 특별한 영양분 배합, 온도 조절, 그리고 하늘의 노트에 적힌 고유한 교배 방식을 적용합니다.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의 꽃이 드디어 안정적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 꽃은 놀라운 색상 변화와 향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하늘의 기쁨에 찬 외침에 장미자도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원 경매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경매까지는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장미자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합니다. 이 꽃을 화훼 박람회에 출품하자. 내일 서울에서 국제화훼 박람회가 열려. 거기서 기억의 꽃을 공개하면 큰 반향을 일으킬 거야. 그들은 밤새 준비합니다. 하늘은 기억의 꽃의 특성과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장미자는 꽃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박람회장으로 향합니다. 박람회장에는 전 세계의 화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미자와 하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손자를 인정했군요. 그가 당신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화원을 넘기는 게 어떨까요? 장미자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말하죠. 그들의 차례가 되자 하늘이 무대에 올라 기억의 꽃을 소개합니다. 이 꽃은 기억의 꽃이라고 합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이 품종은 온도와 빛에 반응해 색상이 변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향기는 사람의 기억을 자극해 잊고 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죠. 청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꽃의 색이 빛에 따라 변하는 모습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여러 바이어들이 즉시 관심을 보입니다. 그중 한 국제적인 화훼 회사 대표가 다가와 제안합니다. 이 품종의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금액은 미자, 화원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장미자와 하늘은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기억의 꽃이 그들을 구한 것입니다. 박람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기억의 꽃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미자, 화원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화원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경매는 취소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그들의 성공을 질투와 분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도 잠시, 장미자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서둘러 장미자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의사는 장미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에 누워있는 장미자는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 달리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장미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하늘아,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내가 이미 입양됐다고만 했어. 그 후로 나는 기억의 꽃을 통해 널 기다렸지.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립니다. 할머니, 제가 미워했던 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미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일이지. 내가 아니라 하늘아. 내가 너를 버린 거니까. 그날 밤 하늘은 병실에서 나와 화원으로 향합니다. 특별 온실에서 기억의 꽃을 돌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최 여사가 다가옵니다. 미자 씨가 너에게 모든 걸 털어놓지는 않았을 거다. 그분이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아원을 찾아다녔는지 넌 모를 거야. 그리고 기억의 꽃에 담긴 진짜 의미도 모르겠지. 하늘은 궁금한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봅니다. 기억의 꽃의 진짜 의미요? 최 여사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이건 미자 씨의 일기장이다. 그분이 널 찾는 과정과 기억의 꽃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적혀 있어. 한번 읽어보렴. 하늘은 그날 밤 일기장을 읽습니다. 장미자가 얼마나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기억의 꽃이
어떻게 자신과의 재회를 위한 선물로 시작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글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늘아, 내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우리는 다시 만난 것이겠지. 기억의 꽃은 우리 가족의 사랑과 기억을 담은 것이란다. 이 꽃이 피면 내 엄마의 사랑과 내 그리움이 함께 피어나는 거야. 언젠가 내가 이 꽃을 완성시켜 주길 바랐어.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장미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급히 병실로 들어갑니다. 장미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일기 다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아요. 장미자는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힘들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늘아, 꽃이 언어를 알게 되었구나. 꽃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 모든 진실과 사랑은 꽃에 담겨 있단다. 장미자의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하늘은 놀라서 의사를 부릅니다. 의료진이 서둘러 들어와 장미자를 치료합니다. 그날 밤 하늘은 할머니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하늘은 병원 근처 작은 호텔방에 머물며 매일 할머니를 돌봅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화원으로 돌아가 기억의 꽃을 돌봅니다. 장미자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의사는 여전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화원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김 대표가 찾아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됐군. 장미자, 선생의 병환 말이야.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이제 너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하늘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김 대표는 서류 뭉치를 내밉니다. 이건 장미자 선생이 오래전에 내게 맡긴 서류야.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원 경영권을 내게 넘기기로 한 계약이지. 물론 당시에는 돈이 급했던 거겠지만 계약은 계약이야. 하늘은 충격을 받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15년 전의 날짜로 분명 장미자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명이 할머니의 평소 글씨체와 약간 달랐습니다. 이 서류는 위조된 것 같네요. 법정에서 다투어 보시겠습니까? 김 대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하지만 명심해. 나는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있었고 법정 다툼에도 익숙해. 너 같은 대학생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김 대표가 떠난 후 하늘은 최 여사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진정합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을지도 모르겠네. 미자 씨는 절대 화원을 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자. 하늘은 고심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장미자의 모든 서류와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영수증, 계약서, 일기장 모두를 검토하며 장미자의 진짜 서명 샘플을 모읍니다. 또한 하늘은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학교 선배인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선배는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명이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이걸 법정에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하늘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합니다. 장미자의 옛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며 김 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던 중 하늘은 중요한 증인을 발견합니다. 15년 전 장미자와 김 대표의 거래를 중개했던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래, 기억나네. 그때 김 대표는 장미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미자의 별 6종권만 요구했어. 화원 경영권 같은 건 언급조차 없었지. 내가 모든 계약을 중개했으니까 잘 알아. 이 증언으로 하늘은 김 대표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사이 장미자의 건강은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병원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장미자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계약서는 가짜야. 난 결코 내 화원을 김 대표에게 넘기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그와 싸울 힘이 없구나.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할머니는 건강만 회복하세요. 병원을 나온 하늘은 결심합니다. 법적 대응과 동시에 기억의 꽃을 통해 미자, 화원의 가치를 더 높여 김 대표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연구를 계속하며 기억의 꽃의 새로운 변종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2주일간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 결과 기억의 꽃의 진화된 형태인 영원의 꽃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꽃은 기억의 꽃보다 더 오래 피고 향기도 더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꽃말처럼 추억을 간직하는 능력이 더욱 뛰어났습니다. 국제화훼협회에 영원의 꽃을 등록하고 특허 출원도 완료합니다. 하늘의 연구는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은 하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해외 연구소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장미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늘아, 넌 정말 내 피를 이어받았구나. 내가 평생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법원 심리 날짜가 다가옵니다. 하늘은 증거와 증인을 모두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김 대표가 갑자기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김 대표의 회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고 불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최 여사는 기쁜 소식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미자 씨, 김 대표가 포기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장미자는 약해진 몸으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영원의 꽃으로 가득 채운 작은 온실을 병원 옆에 설치한 것입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장미자는 매일 짧은 시간 그곳에서 꽃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놀랍게도 장미자의 건강은 꽃들과 함께하면서 점차 호전됩니다. 의사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장미자는 퇴원합니다. 화원으로 돌아온 장미자와 하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미자, 화원은 기억의 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한 화원이 아닌 꽃과 식물을 통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기억의 꽃과 영원의 꽃은 이곳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개장식 날 많은 언론과 화훼업계 인사들이 모입니다. 장미자와 하늘은 함께 테이프를 자릅니다. 장미자는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제 평생의 작품인 기억의 꽃과 제 손자 서하늘이 완성한 영원의 꽃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꽃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과 사랑, 그리고 용서를 간직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장미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제 손자는 21해 전 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꽃의 언어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꽃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꽃은 우리에게 진실과 용서를 가르쳐 줍니다. 청중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날 이후 기억의 정원은
단순한 화원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장미자와 하늘은 함께 새로운 품종 개발에 힘쓰며 그들만의 꽃 언어로 소통합니다. 1년 후 하늘은 해외 연구소에서 제안받은 자리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 서울대 연구실과 기억의 정원을 오가며 자신만의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미자는 손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재능이 더 발휘되길 바랍니다. 매년 봄이 되면 기억의 정원은 특별한 행사를 엽니다. 가족의 날이라 불리는 이 행사에서는 입양 가정과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해 꽃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미자와 하늘은 그들의 아픈 경험을 나누며 꽃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꽃의 언어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시들고 때로는 다시 피어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에 아이들이 밝게 웃습니다. 장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기억의 꽃이 피어있는 정원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꽃이 언어를 통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산중턱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도예 작업실. 나이 지긋한 남자의 거친 손이 물레 위에서 춤을 추듯 흙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만석의 주름진 얼굴은 30년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군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집중된 광채를 띠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만석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또 손님이야? 작업에 몰두하던 만석은 귀에 들려오는 발소리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는 조수정우에게 누구든 방문객은 돌려보내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흙을 만지는 순간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돌려보내. 만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갑니다. 만석이 쥐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쉽니다. 며칠째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파리의 작은 갤러리. 한지윤의 개인전 오프닝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0살의 젊은 도예가는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는 신성이죠. 그녀의 작품은 동양적 감성과 서양의 현대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릇 표면에 새겨진 독특한 무늬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패턴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굉장히 독창적입니다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고요. 프랑스 평론가의 질문에 지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려온 패턴이에요. 제 내면에서 나오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지윤에게 도예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지윤 씨, 이 무늬가 박만석의 초기 작품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 한국인 관람객의 말에 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만석이요? 그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만 한국 도예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30년 전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작가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지우는 그날 밤 인터넷을 통해 박만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 발견된 패턴은 정말로 지훈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려온 것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일치했죠.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박만석을 만나야겠다고요. 한 달 후 지훈은 만석의 작업실이 있다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대문 앞에서 수십 번 거절당했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만석의 작업실 근처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거나 주변에서 채취한 흙으로 작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왔어요? 스승님은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정우의 말에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작업할 거예요. 스승님께 전해드릴 것도 없고요. 그저 이 주변의 흙이 좋아서 온 것뿐입니다. 지우는 작은 물레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어 형태를 갖춰갔어요. 지훈도 모르는 사이 작업실 창문 너머로 만석의 날카로운 눈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정우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께서 내일 아침에 잠시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마 곧바로 돌려보내실 테니까요. 지훈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기회가 왔군요. 그녀는 그날 밤 준비해온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박만석이라는 도예의 거장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산속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지우는 박만석의 작업실 앞에 서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대문이 열리고 정우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스승님은 작업실에 계십니다. 따라오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한옥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전통 가마와 다양한 도예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벽에 걸린 오래된 작품들이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군요. 섬세한 문양과 깊이 있는 색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작업실 안쪽, 박만석은 묵묵히 도자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오는 기색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햇살이 비치며 실루엣만 드러나 있었죠. 왜 찾아왔지? 만석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지훈은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기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지훈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만석의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의 눈이 점차 커지며 작품 속 문양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특히 한 작품에서 그는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죠. 그것은 지훈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독특한 패턴이 새겨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문양, 어디서 배웠지? 만석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운 적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려온 패턴이에요. 마치 제 안에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석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일주일만 있다 가게. 그 이상은 무리야. 지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다음 말에 그 기쁨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 작업을 방해하지 말게. 그저 옆에서 보는 것만 허락하겠네. 질문도 최소한으로 하고. 첫날 지윤은 만석의 작업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그의 의지에 따라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지윤은 몰래 스케치북에 그 과정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이리 와보게. 예상치 못한 만석의 말에 지윤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만석은 흙 한 덩이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한번 해보게. 내가 어제 본 자네 작품들, 기본기는 나쁘지 않았어. 지윤의 손이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그녀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특정 동작들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다고 했지? 독학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식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지윤의 말에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이 저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모습은 25년 만에 처음 보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날 지윤은 만석에게 자신이 채취한 흙으로 만든 작은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석의 작업실 주변에서 며칠 동안 앉아 만든 것이었죠. 이 흙은 어디서 구한 건가? 스승님 작업실 뒤편 계곡에서요. 굉장히 좋은 성질의 흙이더군요. 만석은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대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그가 만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윤의 작품과 그 질감과 색감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만든 것이네. 같은 흙을 사용했지. 지윤은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흙의 선택, 성형 방식, 심지어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지윤은 만석이 특별한 유약을 제조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재료를 섞어 독특한 색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윤은 그 과정을 눈에 담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이 유약 제조법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지. 하지만 사실 처음 이 조합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어. 그의 목소리에서 지윤은 무언가 감춰진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잠시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죠. 지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것을 보고 질문을 삼켰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지윤은 돌아가는 길에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지윤 씨는 어떤 연유로 스승님을 찾아오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윤은 잠시 생각하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 작품 속 무늬가 박만석 선생님의 초기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윤은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의미를 읽었습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만석은 지윤에게 직접 흙을 다루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의 그릇부터 시작했죠. 지윤의 손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흙을 만지는 방식, 물레를 다루는 리듬,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흙을 다듬는 습관까지 만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더 유연하게 움직여봐. 그래, 그렇게. 만석의 지도는 간결했습니다. 때로는 말 대신 손으로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계속해서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 지윤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윤이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려다 물었습니다. 만석은 그녀 옆에 앉아 도구를 건넸습니다. 자네만의 방식으로 해보게. 내가 간섭하지 않겠네. 지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은 채 그녀는 물결 모양과 함께 독특한 선의 조합을 그려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리던 패턴이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충분히 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만석의 갑작스러운 말에 지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미 작업실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그가 남겨둔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업실 밖에서 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딸 수아가 그의 작업실에서 놀던 모습,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그렸던 바로 그 패턴까지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의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만석의 오랜 조수이자 제자로서 그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수십 년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던 만석이 갑자기 젊은 도예가를 받아들인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를 대하는 만석의 태도도 평소와는 달랐죠. 스승님, 지윤 씨에 대해 더 알아봐도 될까요? 식사를 준비하며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고아원에서 자랐다 했지. 어느 고아원인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아보게. 정우는 만석의 얼굴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을 읽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지내며 그의 표정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지윤은 만석이 특별히 아끼는 흙으로 작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계절에만 채취할 수 있는 희귀한 종류였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손길을 관찰하며 간간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 흙은 특별하네. 힘을 너무 주면 균열이 생기고 너무 약하게 다루면 형태가 무너져 버리지. 균형이 중요해. 지윤은 집중하여 흙을 다루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이 특별한 흙과 친숙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기술에 놀랐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이 흙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굉장히 독특한 질감이 있어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남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산골짜기에서 채취한 것이네. 매년 가을에만 가지. 나만 아는 장소였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지우는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옛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갔었지. 그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 만석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것을 보고 질문을 자제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지우는 작은 접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자신만의 패턴을 새겼습니다. 만석은 그 작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무늬는 어떻게 생각해낸 건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이런 패턴을 그렸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언어 같은 거죠. 만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구석의 오래된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서랍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게. 지우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30년도 더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손길로 그려진 그림들 사이에 지훈이 항상 그리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그린 거죠? 만석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그린 것이네. 25년 전에 잃어버린 딸 말일세.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수아라는 이름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빠와 함께 만든 첫 번째 도자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어떤 서류를 건넸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읽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25년 전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진 5살짜리 여자아이에 관한 기록이군. 이름은 박수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지훈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진 것은 정확히 25년 전 5살 때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하네. 하지만 자네의 도예 기법, 그 특별한 패턴, 그리고 나이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어. 정우는 지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25년 전 유일한 딸을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제자로 받지 않으셨어요. 지훈 씨가 오기 전까지는요.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배경,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녀의 삶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질문의 답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더 이야기하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지우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단지 도예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스케치북의 그림들, 박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만석의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6째 날 아침, 지우는 만석의 작업실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작업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만석과 정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스승님? 정말 지훈 씨가 수아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해. 나이,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 그리고 그 무늬까지.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화가 즉시 멈추었고 잠시 후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스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석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죠. 지훈이 다가가자 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유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네. 만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제의 대화를 언급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스케치북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수아라는 분에 대해서도요. 만석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업부터 먼저 하세. 유약은 도자기의 영혼과도 같아. 내가 개발한 이 유약은 특별하지. 보통과는 다른 재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거든. 만석은 화제를 돌렸지만 지우는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재료들을 정교하게 섞어 유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재료는 굉장히 희귀해 보이네요. 어디서 구하시나요? 남해의 작은 섬에서 가져온 것이야. 매년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직접 채취하지. 만석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그의 눈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가 3살 때 처음으로 그 섬에 데려갔었지. 그 아이는 바닷가에서 특이한 돌들을 주워 모았어. 그 돌들을 갈아서 유약에 섞었더니 놀랍게도 지금 내가 보는 이 특별한 색이 나왔다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석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녀는 더 알고 싶었지만 만석을 서두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유약을 만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어릴 때부터 도예에 재능이 있었어. 5살이었는데도 놀라운 감각을 보였지. 특히 그 아이만의 독특한 무늬가 있었어. 내가 그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지.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석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기록해온 유약 제조법이야.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지우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아의 유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재료 목록과 함께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무늬는 지훈이 항상 그리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만석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품위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만석아. 대현아, 무슨 일이야? 김대현은 만석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도예가였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지? 만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젊은 도예가야. 일주일 동안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대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만석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만석아,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노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대현이 격렬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석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훈은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박수아일까? 그렇다면 왜 고아원에 버려졌을까? 만석은 왜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 만석과 대현이 이야기를 나누러 나간 사이 지훈은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세 식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만석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갑자기 작업실 창문 너머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가마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불이 번지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마 주변에 쌓아둔 마른 장작더미에 불이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정우 씨, 스승님. 지훈은 급히 물을 찾았지만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마실 한쪽에 놓인 만석의 소중한 작품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만석이 25년간 제작한 특별한 컬렉션이었습니다. 열기와 연기를 뚫고 지우는 작품들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만석의 작품을 우선시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을 옮기던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목재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작품을 보호했습니다. 만석과 정우가 달려왔을 때 지우는 팔에 화상을 입은 채 마지막 작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불을 진압했습니다. 화재는 다행히 가마실로 제한되었고 메인 작업실은 무사했습니다. 괜찮니?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거야? 만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작품을 건넸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해 보였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그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아의 10번째 생일을 위해 만든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야. 하지만 고맙다. 정우가 지훈의 화상을 치료하는 동안 만석은 구해낸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지훈은 이 작품들이 단순한 도자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수아를 위해 만든 작품들이네. 매년 그 아이의 생일마다 하나씩 만들었지. 언젠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면 주기 위해서.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만석의 딸을 향한 사랑이 이 작품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쩌면 그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화재 이후 만석의 태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더 많은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특별한 유약 제조법까지 공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유약은 특별하네. 내가 개발한 비법인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지. 지우는 유약을 섞는 만석의 손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인 것처럼요. 화재 사흘 후 정우는 지훈에게 중요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서울의 한 고아원 기록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박수아라는 5살 여자아이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네요. 지훈 씨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나요?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이유 모를 도예에 대한 끌림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화재 이후 만석은 지훈에게 더욱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아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야. 도예 축제에서 함께 만든 작품으로 상을 받았을 때였지. 사진 속 어린 소녀는 지훈이 어린 시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한 눈매, 똑같은 미소, 심지어 머리카락을 묶는 방식까지 닮아 있었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나는 해외 전시회 출장 중이었어. 귀국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지.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2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소영, 수아의 어머니는 내 성공을 질투했어. 그녀는 자신도 유명한 도예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재능이 부족했지. 그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고 수아를 독차지하려 했어. 지우는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시회에 초청받았을 때였어.
한 달간의 출장이었지. 그 사이 소영은 수아를 고아원에 보냈어.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수아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1년이 지난 후였어. 소영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 즉시 수아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입양되어 해외로 떠난 후였어.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지. 지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6살 때였죠. 그때부터 작품 활동을 모두 접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내보냈죠. 오직 수아를 찾는 데만 집중했지만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정우가 들어와 만석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만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우는 사진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수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는데 독특한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고아원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었습니다. 만석이 돌아왔을 때 지우는 그에게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수아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이야. 바로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만석아. 만석이 굳어졌습니다. 소영. 소영은 지훈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아인가 보네. 마침내 찾았구나. 지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영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만석이 지훈 앞에 서며 소영을 마주했습니다. 왜 왔지? 우연히 내가 젊은 도예가를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어.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군.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 그런 일이었구나. 소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작업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없어. 돌아가.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얼굴을 탐색하듯 훑었습니다. 그래, 정말 수아구나. 눈매가 똑같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25년이나 지났는데.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버린 어머니였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저를 고아원에 보내다니요. 소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술가에게 가족은 족쇄일 뿐이야. 만석은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항상 작업이 우선이었지. 나는 그저 그의 성공을 위한 희생양이었을 뿐이야. 너까지 그의 재능을 물려받았을 때 나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어. 만석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 질투심과 집착이 우리 가족을 파괴한 거야. 수아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정우가 조용히 지훈을 작업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대립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지훈 씨, 잠시 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바깥에서 지훈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수아인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5년 전 5살의 박수아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년 후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죠.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승님은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요. 하지만 소영 씨가 모든 기록을 감추었고 해외 입양은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죠. 작업실에서 격렬한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소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윤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아라 해도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 만석은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그의 작품 세계는 내가 사라진 후 완전히 무너졌어. 내가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 지윤은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네요. 소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만석처럼 이상에만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난 그를 구하려 했던 거야. 너만 없었다면 그는 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을 텐데. 그때 만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가라, 소영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 소영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일 다시 올 테니 지윤 씨,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어봐야 득이 될 게 없어요. 소영이 떠난 후 만석은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어 기쁩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지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일 소영이 다시 올 거야. 그녀는 위험한 사람이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지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제 인생의 빈 조각이 마침내 채워진 느낌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윤은 일찍 만석의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만석은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특별한 흙을 다루고 있었죠. 이 흙은 수아가 좋아했던 것이네. 남해 바닷가에서 직접 채취한 것으로 특별한 광물이 섞여 있어 발색이 아름답습니다. 지윤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만석은 딸에게 도예의 깊은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오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바로 내가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훌륭한 도예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이지.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에 몰두한 부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시 돌아왔구나, 지윤아. 아니, 이제 수아라고 불러야 하나? 소영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했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소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게 되었겠지.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항상 자신의 예술만을 생각했어. 우리 가족은 늘 후순이었지. 만석이 일어나 소영을 마주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내가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너도 알잖아. 소영은 지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 그는 내가 사라진 후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 너의 부재가 그의 예술에 깊이를 더했거든. 지윤은 흔들리지 않고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정우 씨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품 활동까지
모두 접었다는 것을.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계략이 통하지 않자 더 직접적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줄게. 여기를 떠나 다시는 만석을 찾지 않는다면 너와 만석이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프랑스에서 성공한 도예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뿌리를 찾았으니 그 어떤 것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소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만석이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는 처음부터 너를 원하지 않았어. 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지. 그의 작품 세계에 방해가 된다면서. 만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어. 그때 정우와 대현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현이 소영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요, 소영 씨. 저는 만석이 수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가 사라진 후 얼마나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딸을 찾는데 인생을 바쳤다는 사실도요. 정우도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저는 스승님이 매년 수아의 생일마다 그녀를 위한 작품을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품들은 모두 창고에 보관되어 있죠. 25개의 작품, 그녀가 없는 25년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소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만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 당신이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만석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소영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음모는 실패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없게 만들 거야. 그러나 그녀의 위협은 더 이상 아무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라, 소영아.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길 바라네. 소영은 마지막 분노의 눈빛을 던지고 작업실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만석은 창고로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25개의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작품에는 수아의 나이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만든 것들이야.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지우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30살의 수아를 위한 것이었죠. 함께 작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의 현대적 감각과 아버지의 전통적 기법이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할 것 같아요. 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흙의 언어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보세. 6개월 후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 흙의 언어 마이너스 끊어진 실의 재연결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만석과 지훈의 합동 전시였죠. 그들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 수많은 관람객과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박지훈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두 정체성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석은 딸의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은 예술계에서 완전히 배척되었고 그녀의 악행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이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석과 지우는 함께 도예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을 통한 치유와 재회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 속에는 항상 특별한 무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절되었던 부녀의 연결을 상징하는 오직 그들만이 공유하는
흙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